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리인을 선임했어요. 선임한 이후에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 관리회사를 상대로 이제 퇴거를 요청하니까 관리 업무 중단하고 퇴거를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하고 이걸 이제 마음대로라고 표현했어요. 마음대로 계속 관리를 해온 경우에 위탁관리 업체가 미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주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준공인한 지 2년이 조금 넘었고, 1년 전 제가 구분소유자 총회, 요게 이제 관리단 집회이죠. 이런 구분소유자 총회를 통해서 관리단장으로 뽑혔습니다. 이 관리단장을 법상으로는 관리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관리단장, 이건 관리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종전에 시행사로부터 위탁계약을 받은 관리업체가 저희 관리단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실무상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관리인 지위 일단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제 다툽니다. 다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버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선동해서 관리단장 지위를 갖고 1년 정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단 집행기일이 무효확인 소송이나 또는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해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이 뽑힌 관리단장, 즉 관리인은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이제 못하고 이런 소송에 끌려다니다가 시간을 보내버려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고 관리업체는 그제서야 비로소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업체는 그동안 미납관리비가 있었다 이런 주장하면서 관리위협비를 관리단 상대로 청구해 왔습니다. 관리를 맡고 관리하면서 1년 동안 소송으로 끌어오면서 관리비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퇴거하라고 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1년 이상 관리해 왔으면서 관리위협비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요? 이렇게 청구한 대로 줘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너무 자주 주시는 질문이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따라서 오늘의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요. 먼저 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이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쟁점이 관리비잖아요. 관리유역비잖아요. 이 관리비, 이런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바로 17조에 있습니다. 이런 17조. 이 17조에 명시적으로 관리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기 17조에 나와 있는 공용부분 관리비용, 이게 바로 관리비예요. 자, 이곳을 이게 바로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건물,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는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비가 있는데 이런 집합건물,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에는 관리비라는 항목이 법에 없고요. 관리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공유자, 요게 구분소유자입니다.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요게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임차인이 일단 아니에요. 임차인이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최종적인 관리비 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거기에 기해서 관리비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무튼 집합건물법 17조가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실무에서 자주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또 뭐냐면 관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이나 세부 명세 이런 것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이게 더 많아졌잖아요. 이런 집합건물이 전국에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관리비라는 어떤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 세부 항목, 세부 명세 이런 항목에는 이런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관리업체는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법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관리비 세부 명세를 따옵니다. 이거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어차피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집합건물법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특별하게 나온 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이 아파트도 집합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 관련된 항목이나 세부 명세가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관리비 항목과 세부 명세 이런 것들을 갖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3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3조 여기에 관리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관리비, 납부, 공개 등이라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관리비 내용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대통령령이 또 23조예요. 동일한 23조입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관리비 항목 따로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라 되어 있고요. 여기에 관리비 항목이 있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비록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지만 이런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동일하게 보고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실무입니다. 자, 그래서 법 23조와 시행령 23조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시행령 별표 2. 여기에 다시 보시면 여기 시행령 보시면 여기 별표가 있어서 여기에 관리비 항목별 세부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여기에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항목별 세부 명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하세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관리비 항목과 세부 명세 이걸 가지고서 이게 관리비가 제대로 거치고 있느냐, 아니면 관리비가 비싸냐, 항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종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위탁관리 업체를 상대로 관리행위 종료와 관리 업무 인계를 요청하였지만 좀 나가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미납된 유역비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1년 이상 관리를 했고 이후 퇴거했지만 미납관리비를 관리단에 청구한 사례에서 방금 전 우리 사례와 비슷하죠. 방금 전 문희준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런 사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원고, 관리회사예요. 관리회사가 소속관리 인력을 통해서 수행한 업무 중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고용 부분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년 동안 필수적인 업무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게 피고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 방식을 택해서 즉 위탁관리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했다 하더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업무 수행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성격, 즉 관리업체가 하나, 관리단이 자치관리 하나 똑같은 성격의 업무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득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고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으로 하여금 이것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고 해서 미납관리비를 주라. 누가? 관리단이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분명히 1년 전에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버티고 있다가 발생한 미납관리비를 관리단이 내준다 한다면 대부분 다 버틸 거냐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요 그 범위를 조율해요. 줄 때 주더라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은 위탁 유역비 중 미납된 유역비 중에서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위탁관리 수수료는 부정했어요. 원심이.
위탁관리 수수료 부정했어요. 줄 필요 없다. 본 것, 이건 옳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관리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즉 뭐냐? 관리 인력 인건비도 주지 말라 했던 원심 판단, 이거는 잘못됐다. 수긍할 수 없다. 누가요? 대법원이. 대법원이 수긍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곧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 요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수익입니다. 수수료는 줄 필요 없다. 하지만 관리 인력 인건비, 이거는 자치관리 했다 하더라도 나갔을 비용 아니냐? 이거는 주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위탁 수수료는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관리 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청소, 경비, 또 영상기사, 소장 이런 급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사례가 이 대법원 판결의 사례하고 아주 흡사해요. 따라서 이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문의주신 사건에 적용해보면 결국 최초관리 선임 후에도 마음대로 계속 관리를 해온 위탁관리 업체가 위탁관리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위해서 청구는 누구에게 된다? 일단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에게 하는 것이지 구분수자에게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단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리단은 주어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 주어야 되느냐? 위탁관리회사의 수수료, 이거는 줄 필요 없다. 하지만 위탁관리회사가 급여 준 거 있잖아요. 관리인력 인건비라 합니다. 이런 급여, 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